채널A의 저녁을 책임지는 정치 시그널 나이트,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치권의 이슈를 정리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홍천, 홍석준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가 두 가지 키워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최후의 2인입니다.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내일 오후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가운데 결선 진출자 2명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물론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결선으로 안 갈 수도 있지만 사자 구도다 보니까 아마 결선으로 갈 것 같은데, 저희가 첫 번째로 드릴 질문은 결선 진출자 2명이 누가 될까인데요. 당 외부에 계신 다른 당이신 조홍천 의원 의견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누가 될 것 같아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굳이 하라면 최근에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그 빅텐트에 대해서 입장을 좀 선회했잖아요. 네. 그게 아무래도 당원이나 지지자들 이 빅텐트를 좀 여지를 남겨두기를 원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선회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 예. 김문수 후보는 처음부터 아주 뭐 또렷하게 뭐 이건 무조건 글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입장을 좀 변경한 걸 보면 아무래도 빅텐트를 좀 염두에 두느냐 마느냐, 이게 또 굉장히 득점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렇다면은 지금 여론조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요? 들쑥날쑥해서. 네. 그래서 당원들은 좀 더 명확하게 빅텐트를 하겠다고 얘기한 김문수 후보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 찬탄 쪽을 거의 대부분 예. 표를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한동훈 후보하고 둘이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이 될 것이다. 예. 정말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예측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홍석준 네. 의원은 또 당원이시니까 뭐 한 표를 행사하셨을 것 같고요. 당원의 예측은 어떠신가요? 예. 예. 저도 정준 의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 일단 김문수 지금 후보는 좀 안정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분이 홍준표나 한동훈이냐 이 문제인데, 처음에는 홍준표 후보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여론조사라든지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분위기상 한동훈 후보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뭐 이건 좀 뭐 자신 없기도 한데, 어쨌든 지난 이제 초기부터 생각을 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차이를 많이 났었는데, 네. 초반에는 좀 뭐 캠프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어수선하고 해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출마 선언하고 빨리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뭐 1등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는데, 또 어느 순간 홍준표 후보가 좀 주춤거리면서 지금은 뭐 김문수 후보가 조금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는 이제 당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파악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어떤 지지층을 얼마만큼 이제 여론조사로 제대로 이제 담아내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어쨌든 당원으로 갈수록 김문수 후보의 좀 지지율이 좀 높아지고 있다. 네. 그건 확실히 보입니다.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뭐 뉴스A 보셨으면은 이제 채널A 여론조사도 보셨겠습니다만, 또 다른 조사를 하나 또 준비를 했는데요.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결과 이게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 룰과 가장 비슷한 조사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상대로만 조사를 한,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을 좀 적용한 걸로 보이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 김문수 후보가 32.7%고 한동훈 23.0, 홍준표 22.7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오차 범위 내에서 한동훈, 홍준표 두 사람이 좀 접전인 것 같아요. 예, 저거는 뭐 같다고 봐야죠. 예, 거의 뭐 비슷한 것 같고, 일단 내일 발표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결선은 가겠죠? 결선 안 갈 이유는 없죠? 당연히 가겠죠. 예. 왜냐하면 이렇게 압도적인 어떤 그 1위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50% 이상의 과반 득점자는 뭐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된 게, 뭐 조홍천 의원도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실상 출마 결심을 굳혔잖아요. 그래서 한대행과의 단일화, 이게 어찌 보면은 이번 경선 기간 내내 질문도 많이 나왔고,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게 오히려 이제 세일즈 포인트가 되는 좀 이상한 경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당원들의 어떤 표심에도 영향을 상당히 줄 수가 있겠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지금 뭐 1대1 여론조사나 뭐 1대 다 여론조사나 네. 어쨌거나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오차범위 밖에서 뭐 반절 정도밖에 안 되는 네. 그리고 범보수 후보들 다 끌어모아도 이재명을 못 따라가는 뭐 그런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포비아가 있는 분들한테는 야 뭐 지게짝대기라도 갖고 와가지고 어쨌든 다 모아라. 다 모아서 어떻게든 해봐야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이건 괴멸한다. 네.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아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수요에 적극적으로 얼마나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지금 경선에서도 좀 그게 득점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이 단일화라는 것이 이렇게 할 것 같아 한데 아유 한다고 아유 언제 나온다 뭐 이렇게 그냥 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사실 이게 시너지가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계속 단일화 그러니까 얘기를 해서. 네. 한덕수 대행은 NCND 혹은 조금 부정 쪽에 무게를 싣고 나는 뭐 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최우선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나와야 될 걸 정말 안 나오나? 아유 저는 아닙니다. 뭐 아직 아닙니다. 뭐 이런 정도의 그 입장을 취하면서 그 단일화는 아예 대상이 아니고 그저 국민의힘에서 나온 후보들끼리 어떻게든 한번 치러보겠다는 이런 자세로 끝까지 가다가 거짓 나올 때쯤 해가지고 갑자기 뭐 한덕수 대행이 출마한다. 예. 이러면 드디어 오는구나. 이래야 좀 관심도 집중되고 기대도 많아지고 뭐 시너지도 나고 뭐 이렇게 할 건데 너무 일찍부터 패를 다 까버리니까 김이 빠지고요. 또 한덕수 대행과 대행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이 자기 지지 기반을 좀 달리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한덕수 대행이 좀 뜨니까 네. 김문수나 뭐 홍준표 이런 분들이 조금씩 내려가고 일종의 제로섬 게임 비슷하게 뭔가 확장력이라기보다는 다른 네. 후보들의 어떤 득표를 좀 가져오는. 예, 어차피 자기들끼리 땅 따먹기 하는 네. 그런 모양새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중요한 거는 중도층이나 아직 뭐 지지하는 후보 없음 이런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음을 뺏어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너무 일찍부터 저렇게 하고 또 너무 색깔도 비슷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은 왜 이걸 이런 식으로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예. 본선 후보가 일단 결정이 되면 다들 뭐 단일화에 대해서는 뭐 하겠다는 취지로 다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후보조차도.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 수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날짜를 좀 취재를 하다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보좌를 했던 총리 비서실장이 정무직 공무원인데 손영택 비서실장이 오늘 사직서를 냈고 사표 수리가 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5월 1일에는 이제 사표를 내고 5월 2일쯤에는 출마 선언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취재 내용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본선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대행의 어떤 움직임이? 뭐 일단 뭐 한대행이 그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 일자별로 출마 선언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제 뭐 이제 최종 뭐 후보가 누가 결정되든지 간에 결정되는 후보가 이제 원샷 이제 경선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한대행도 더 이상 좀 늦출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손영택 그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또 민정실장도 했고 또 2022년도 미래통합당으로 또 서울에 출마한 경력도 있습니다. 또 변호사도 출신으로 한대행에게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법적 조언과 아울러서 정무적 조언을 한 가장 최측근 실무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상 이제 정직 실장이 오늘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한 사의를 좀 표명한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출마 선언한 이후에도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일까가 사실 좀 궁금하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대선 그런 어떤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본인이 일단 출마 결심을 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와 어떻게 보면 좀 국민 후보 어떤 뭐 단일화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사전 어떻게 보면 좀 저는 절차를 좀 밟을 것 같고 방금 정준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궁금증 즉 빅텐트에 들어가는 어떤 멤버 구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커버하는 사이즈라든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좀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면서 자연스럽게 좀 진영을 상대적으로 좀 넓히는 예를 들면 뭐 호남이라든지 중도층을 끌어오기 위한 예. 진영을 넓히는 그런 어떤 전략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선출된 후보와 이제 이런 어떤 경선 어떤 방식 논의부터 조금 이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입니다. 네. 근데 지금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연락을 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대행의 어떤 개헌 구상 같은 것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좀 흘러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뭐 한덕수의 출마는 조금 상수처럼 되고 있어서 김이 좀 빠졌지만 들고 나올 메시지로 좀 어떻게 해보자 이런 게 다음 계획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개헌 같거든요. 좀 진행이 빨리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쓸 수 있는 그 패가 예. 한대행으로서는 뭐 몇 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탄핵당해서 실패한 정권의 2인자잖아요. 근데 국민 과반 이상이 한덕수 대행 출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건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일정 부분 뭐 법률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정부적으로는 그 비상계엄 발령하고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또 지금 국정을 끌고 나가고 또 이 거센 그 통상 압력 이것도 좀 해야 되고 또 선거도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민주당이 탄핵하고 했을 때 어떻게 대행을 탄핵하냐라고 했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걸 또 자기 스스로 그만둔다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한계가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과연 그러면 이분께서 만약에 나오신다면 출마의 변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네. 뭐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이거는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어쨌거나 국민 대다수가 지금 비상계엄 잘못됐고 탄핵은 잘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요거는 아마 뭐 거진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 비상계엄이나 탄핵 문제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 입으로 뭐 법정에서 좀 말씀을 하신 건 있습니다만은 정말 자기 이름을 드러내놓고 정식으로 말씀을 하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과오 또 자기가 잘 보편하지 못했던 그런 점, 한계, 그 비상계엄을 어떻게 보는지 탄핵을 어떻게 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될 겁니다. 그래야 뭐라도 출발을 할 수가 있지. 그게 없으면은 네. 민주당은 뭐 계속 내란 공범 이런 얘기 하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그거 안 하면요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로 계속 가거든요. 네.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로 지난 총선 뭐 갔다가 뭐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2조 심판론 보셨겠지만. 예. 그래서 이건 이재명 대 포스트 이재명 구도로 가야 되는데 포스트 이재명은 뭐냐? 앙시앙 레짐이다 이거죠. 지금 87년 체제. 여기에는 개헌도 있을 수가 있고 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깨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정당의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그건 곧 공천제도 개혁
하고도 다 연결이 되고 네.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져서 예.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멱살만 잡는 이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나는 걸 명확하게 드러내고 여기에 같이 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나 다 손잡고 가겠다. 이게 일단은 돼야 됩니다. 첫날에 그럼 출마 선언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구상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아웃라인은 다 나와야죠. 예. 다 나와야 되고 그래서 나는 더 나아가 뭐 지금 보도에는 내년 지방선거까지만 대통령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것 같은데 예. 1년이 됐건 3년이 됐건 어쨌거나 우리나라 정치 개혁을 위해서 난 5년 풀로 채우지 않고 지금 개헌, 그다음 선거법, 정당법 네. 꼭 필요한 것들 바꾸고 이게 기틀을 잡으면 나는 물러나겠다. 난 미랄이 되겠다. 예. 뭐 이런 말씀을 뭐 아마 그런 각오신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이재명 후보와 변별력이 생길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계속 자기도 개헌 얘기하다가 지금 자기가 강자니까 입 닫고 지금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일단 당선이 되고 나서 뭐 예. 하겠다 이런 예. 입장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뭐 행정력은 뭐 갑이란 거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대미 관계도 괜찮다는 거 다 이게 이제 더 덧붙여 올라가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같은 지금 뭐 공약 막 내놓을 수도 없거든요. 네. 정말 키포인트가 되는 것 좀 하면서 하나 더 활용점정을 한다면은 지금 섀도우 캐비넷 같은 거를 좀 발표를 해서 난 딱 요거만 하고 가겠다. 네. 섀도우 캐비넷에서 누구 이런 네. 분들 네. 내가 지금 계속 구해 중이다. 뭐 이런 거 정도가 좀 되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포비아 이게 뭐냐 상권 장악에 대한 우려 아닙니까? 예. 독재에 대한 우려. 네. 거기다 신뢰 리스크가 있고 이걸 상당히 잠식시키면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면은 그 다음부터 나가지도 못한다. 근데 그 첫 단추가 개헌과 뭐 여기에 대한 어떤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의 뭐 관계 정립 이런 걸 네. 수도 있겠네요. 좀 조홍천 의원님이 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이게 한덕수 대행의 어떤 한계점일 수 있는데 이것만 잘 넘으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 돼야지 나갈 수 있다. 그게 돼야지 뭐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홍석천 의원님도 좀 공감을 하시는 예, 부분이 공감을 상당 부분 하고 그리고 네. 저는 물론 이제 김문수 후보가 됐든 누가 됐든 국민의힘 후보와 최종 결선을 할 때 한덕수 후보가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지금은 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예. 일단은 이겼다고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절대 강자이고 어떤 사람이든 이재명 후보한테는 좀 언더독 입장이라고 이제 인정을 한다면 어쨌든 좀 판을 흔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분들은 보면 정치로 지금 이제 붙는 그런 어떤 그림이 국민들한테는 이제 그려집니다. 그런데 한덕수 그런 대행은 국민들에게는 좀 정치인이라고는 인식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 혹은 관리를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안정적 이미지가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성부를 떠나서 일단 판은 일단 흔들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저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내세울 어떤 포인트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어떤 국민 통합, 어떤 본인이 지역적으로나 가치적으로나 어떤 통합의 어떻게 보면 아이콘일 수가 있고 또 통합을 위해서 당연히 이제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예. 개헌은 자연스럽게 뭐 1년이라는 것은 너무 좀 그런 것 같고 한 3년을 하면서 다음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는 어떤 그런 어떤 그림으로 나가면서 마지막으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해서 잠재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뭐 좀 찾아내겠다. 뭐 이런 어떤 크게 세 가지의 어떤 포인트로 국민들에게 좀 설득을 좀 할 필요한데 저는 여기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한 가지 조금 극복해야 될 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도 이제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관계 정립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보다도 국민들한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인식을 심어줘야 될 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연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조금은 좀 힘이 없고 약간은 좀 노쇠하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나이가 들어도 막 에너지가 막 넘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제 예. 출마와 동시에 좀 그런 강력한 좀 이미지를 강한 이미지를 주고 좀 출마 선언할 때 이재명 욕도 좀 하고 네. 뭐 그런 어떤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그렇습니다. 스트롱맨의 모습을 좀 그렇습니다. 보여줘야 됩니까? 네. 근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좀 나오고 또 이게 정대철 헌정회장 통해서 알려진 내용인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단일화 그림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게 좀 전해지면서 한동훈 후보가 좀 발끈했거든요. 이게 지금 한덕수 단일화에 대한 지원 요청을 비대위원장이 외부 인사에게 헌정회장 정대철 헌정회장이 국민의힘 사람은 아니니까요. 외부 인사에게 하는 것은 좀 패배주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권영세 위원장은 뭐가 패배주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신경전이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만 보면은 단일화 과정이 순탄하게만 흘러갈 것인지 이게 좀 의문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많이 좀 달라지겠죠. 예. 예. 한동훈 후보면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예. 그런 모습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건데 정대철 헌정회장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는 역시 개헌을 매개로 해서 반명 비윤 개헌연대 네. 이 정도의 얼개를 가지고 좀 가겠다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쨌거나 이재명 후보는 뭐 89.77%인가요? 정말 역대 볼 수 없었던 역대급 득표율로.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뭐 그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지지율을 가지고 기세 등등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한때는 집권 여당의 수장이 비대위원장이 그 야권으로 말하면 뭐 원탁회의 같은 거죠. 뭐 그렇게 좀 부탁하고 했다는 게 참 얼마나 지금 사정이 공공하냐 싶은 생각이 얼마나 듭니다. 절박하면 그런데 난 그랬겠느냐. 참 말이 안 되는 게 예.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을 사실은 악역이죠. 네. 악역이죠. 인간적인 관계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많은 당원들이 또 지지자들이 탄핵을 아직도 제대로 인정을 못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이 내치는 거 악역이죠. 근데 비대위원장은 그걸 해줬어야 됩니다. 자기가 악역을 맡고 오물을 대신 덮어 쓰고 해야지 나머지 후보들한테 그 공간이 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은 후보들한테 서로 이제 사과해야 된다. 빨리 당신 얘기 다시 해봐라. 뭐 이런. 계속 이제 뭐 당신은 어떠냐, 당신은 어떠냐 예. 추궁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비대위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범여권, 범보수 쪽의 지지가 중도가 안 오니까 지금 저렇게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지지부진한데 또 외부 인사한테 어떻게 중간에 좀 중매 좀 서주십시오. 그 좀 공공하긴 하지만 자업자득이다. 그래 싶습니다. 지금 근데 뭐 더 큰 이슈인 개헌을 통해서 약간의 시선을 돌려가면서 본선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대선 출마 결심을 굳혔다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채널A 취재진에게는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진짜 개헌을 고리로 한 빅텐트가 쳐지게 되는 건데 이게 좀 잘 굴러가느냐가 막판 이제 대선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빅텐트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중간 폴대가 중요한데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폴대가 세워지면은 빅텐트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개헌이라는 어떤 그 중간 폴대가 딱 세워지면 저는 빅텐트가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87 헌법 체제 이후로 사실은 개헌 논의가 무수히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딱 되면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사람 마음이 이제 달라지기도 하고 또 개헌이라는 이슈가 뭐 전국의 블랙홀처럼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딱 당선되면 딱 입 닫는 어떤 그런 것들이 무한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네. 이제 37년, 38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정치를 좀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좌우를 막론하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대틀 회장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4월 3일 날, 그 이재명 그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개헌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이야기를 했는데 4월 4일 날 탄핵 인형이 딱 되고 난 다음에는 완전 사람이 달라졌더라.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예. 정대철 회장이 그런 식으로 언론에 이야기를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개헌이라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좌우를 막론하고 같이 빅텐트에 합류하려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낙연 뭐 전 대표는 뭐 당연히 그럴 거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5월 1일이나 2일 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사퇴하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의 행보가 제가 아까 궁금하다 그렇게 했는데 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빅텐트의 국민의힘 외부에 있는 세력, 대표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어떤 먼저 뭐 단일화라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관심과 그리고 이낙연 한덕수가 하면 사실은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호남의 어떻게 보면 본류가 또 될 수도 네. 있거든요. 그림이. 그렇게 되면 상당히 저는 좀 파괴력이 있을 거다. 지금과 같은 이런 어떤 여론조사와는 다른 그림이 좀 그려질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 파급력이 좀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첫 행보입니다. 이것도 다들 누구 얘기인지 아실 것 같은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어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첫 행보에 나섰는데 오늘의 행보에 좀 관통하는 메시지는 우클릭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 드리면서도 두 분의 답변이 좀 예상이 됩니다만 제가 두 번째로 드릴 질문은 이재명 후보의 첫 행보 우클릭 진정성이 얼마나 될까? 이 질문입니다. 조홍천 의원부터 좀 답변을 해주실까요? 어쨌거나 뭐 아무리 그 좋은 말씀을 하시고 해도 예. 그동안에 계속 우측 깜빡 키고 좌회전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몸 따로 말 따로. 그래서 사실 사법 리스크보다 더 심각한 게 신뢰 리스크입니다. 신뢰 리스크. 그 신뢰 리스크를 극복하지 않는 한은 뭐 지지자들은 다 믿겠죠. 그렇지만 중도층들은 아마 실론을 뜨고 볼 거고 또 보수 성향의 국민들은 아이고 좀 거기에 대해서 큰 점수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 리스크를 극복하는 게 관건이네요. 관건이죠. 아무리 뭐 그 행동으로 보여주고 말로 외쳐봤자. 근데 뭐 말이 워낙 자주 바뀌고 예를 들어 뭐 삼성이 잘 돼야 뭐 삼성 주식 산 사람도 네. 뭐 좋다 뭐 저번에 네. 이재용 회장 만나서 만나가지고 그랬죠. 했는데 근데 뭐 노란봉투법 뭐 그냥 또 계속 올리고 또 상법 개정안 이런 거 이사의 계속 충실 하고. 의무 대상에 주주까지 포함하는 그런 상법 개정안을 했죠. 반도체 뭐 팍팍 밀어주겠다고 했는데 원전 저 뭡니까 주 52시간제 예. 예외 그거는 민노총 의식이 아주 또 뺐고 AI 뭐 3대 강국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AI란 게 전기를 무지무지하게 먹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송배전망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가긴 가야 되지만 지금 당장에는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전력 소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여기에 원전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예, 이런 거. 원전이죠. 뭐 아직도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예. 뭐 그렇게 저 말은 참 시원하게 하는데 민주당이 내놓는 법안들을 보면 완전히 반대잖아요. 네.
거기 보복하지 않는다는데 벌써 이제 뭐 그동안에 거부권에 막혔던 특검법들 지금 왕창 다 밀어 넣을 거고 네. 보복 안 한다? 잠깐 더 말씀드려도 돼요? 조금만 지금 홍석주 의원님이 예, 너무 오래 대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네. 보복 안 한다는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 그럼 홍석준 의원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클릭의 진정성이 있을까요? 예. 저는 지금 노원지 앵커를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우클릭으로 지금 하는데, 예. 이재명 후보의 우클릭은 정치 선동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참 기본소득, 기본주택을 좋아하는데 정작 중요한 기본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예. 기본이 뭐냐면 기본 도덕이 없죠. 뭐 형수 욕설부터 기본 도덕. 시작해서 기본 도덕, 기본 양심이 없고 예. 기본 신뢰 관계가 없습니다. 이재명 지금 후보가 한 대선 공약, 총선 공약 중에 뭐 지금 지켜진 게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 대선에서 나같이 깨끗한 사람은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송영기를 내쫓고 계양구에 가서 누구보다도 불체포 특권 방탄 아래 알뜰하게 불체포 특권을 네. 악용한 사람이 이재명 후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보궐선거에 나가서 뭐 김포공항 이전 이야기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뭐 공약 안 지켰다 해가지고 뭐 미안하다고 뭐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저는 말을 믿는 사람들이 저는 바보다 이제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네. 반도체 특별법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 조원께서도 말씀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반도체 특별법 공약이 그 세액 공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아리백, 그리고 또 뭐 인력 양성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이 반도체 특별법이 오히려 저는 반도체를 올가매는 특별법이다.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반도체 이제 아리백을 적용한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에너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로 반도체 공장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에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로만 돌리란 이야기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죠. 오히려 지금 용인 등지에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송배전에 있던 문제입니다. 그런 어떤 예. 핵심적인 사항을 놔두고 오히려 아리백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한간 이야기, 혹은 오히려 반도체 산업을 악용 내지는 오히려 옥죄는 것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고, 특히 반도체, AI 이런 쪽은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건 규제를 어떻게 개혁하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AI 분야도 예를 들어서 데이터 컬렉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의료라든지 이런 프라이버시 관련된 많은 규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이 R&D 분야에 있어서 주 52시간이라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이런 어떤 규제를 갖고 있는데, 전 세계 어디 나라에도 미국에 예를 들면 전 세계 어떤 뭐 테슬라가 됐던 또 중국의 이런 어떤 첨단 산업 분야에 이런 그 R&D 하는데 주 52시간으로 규제를 얽매고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돈을 솔직히 말해서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 반도체에 뭐 돈 좀 지원해 준다 해가지고 그것이 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산업적으로 만약에 가능성이 있으면 돈은 글로벌하게 지금 이제 글로벌 유동성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돈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규제를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핵심인데, 네. 오히려 좌파들은 보면 지난번에 2020년도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개정을 통해서 멀쩡히 잘 굴러가고 있었던 타다 서비스까지도 자초시킨 뭐 네. 그런 어떤 DNA가 있기 때문에 예.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 육성은 정말 공연불에 앞으로 불과하고 굉장히 걱정이 된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이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우클릭 그리고 정책 행보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말 바꾼 거에 대한 사례가 많이 생각나셔가지고 말씀이 조금 좀 길게 나오신 것 같아요. 아까 조홍천 의원님이 하시려던 얘기는 정치 보복을 안 하겠다라는 말에 대한 네. 얘기신 뭐 것 그게 같은데. 자기 예. 신조고, 그 민주당 후보 토론회에서 그 김동연 후보한테 나는 진짜 보복 안 할 건데, 네. 나 진짜 안 할 건데 참 내 마음을 알아주질 않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가
그 평소에 신뢰를 좀 키웠어야죠. 뭐 이런 거에 네.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저는 뭐 비명 학살 이전에 미리 탈당을 해가지고 뭐 직접 예. 대상자는 아닌데, 네. 행사 이전에 예, 이 당은 안 되겠다 해서 나오신. 예. 근데 저번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매불쇼 나가가지고 자기가 체포동의안 부결시켜달라고 하는 거는 가결하려는 의원의 규모를 좀 명확히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내가 가결을 무릅쓰고 그런 얘기를 한 거다. 네. 그리고 민주당을 사적 욕망의 도구로 쓰고 폭력적 집단과 암거래를 하는 뭐 그런 집단이 살아남으면 이게 당이 뭐가 되겠냐? 그건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냐? 자기가 그동안에 계속 그 체포동의안 자기가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그걸 또 책임을 묻는다 그래요? 뭐 사당에서 자기 뜻에 반하니까 뭐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기가 뭘 일부러 했던 건 아니고 마침 당시에 의원 평가가 있었는데 네. 그때 뭐 당원 여론조사 또 뭐 그런 것들로 하다 보니까 그 비명들이 다 그 안에 맞아 떨어져 가지고 시스템으로 날린 거고, 내가 컷오프 시킨 사람은 7명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건 뭐 내가 날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며칠 전에 정규재 한국경제 주필, 네. 전주필. 전주필하고 뭐 만나고 난 다음에 정주필이 전언을 하셨죠. 예. 지금 민주당 걱정하지 마라. 민주당에 극좌는 없다. 극좌는 없다. 그건 무슨 얘기냐? 지난 그 총선 과정에서 극좌는 거의 대부분 나갔고, 그러고도 안 나간 사람 7명은 공천에서 배제했다. 이젠 자기 반대를 했다고 이제 또 극좌래요. 오히려 비명계. 그래서 극좌가 이제 없다. 그냥 극좌다 이런 식으로. 예, 예. 네. 그 이상 달리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어쨌거나 그건 누가 봐도 명백한 보복인데 그 보복 아니라고 시스템에서 됐다고 하다가 또 우파의 보수 농객들, 대표적인 농객들한테는 우리 그렇게 왼쪽 아닙니다. 라고 예를 들면서 안심시키려고 또 졸지에 극좌로, 제가 극좌입니까? 제가 그러게요. 극좌예요? 네. 나 그러게요. 민주당에 제일 오른쪽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의 신뢰성이 없다. 네. 난 도대체, 그래서 그때 학살당하고 뭐 지금 와신 상담하고 있는 그런 비명들, 당 내에서 소외된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목소리가 이미 좀 잦아든 지 오래여서 앞으로도 아니, 당분간은. 극좌라고 하니까, 네. 극좌라고 하니까 내가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극좌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듣다 모양이에요. 제가 극좌라는 말은 내가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인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재명 후보가 매불쇼에 어떤 뭐 그 검찰하고 짜고 뭐 그때 당시 체포동의안 예. 그 통과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두고 제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보관 참시하고 있다. 그때 예. 비명 그 행사를 통해서 공천에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탈락시켰는데 또 그런 발언들 하는 것은 부관 참시다 이런 어떤 표현도 썼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이재명 후보의 말을 믿고 싶습니다. 정치 보복 안 한다는 거. 그런데 정치 보복은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뭐 할 거냐? 내란 종식, 내란 청산 명무로 또 칼을 휘두를 그렇죠. 가능성이 다른 많습니다. 이름으로. 예, 그렇습니다. 다 보복은 아니죠. 뭐 예, 집회 보복은 청산 아니다. 이런 거죠. 네. 내란 종식이다. 또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할 텐데, 예.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본인은 안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자꾸 이제 내란 종식과 정치 보복은 다르다 이런 어떤 프레임을 만들 겁니다. 그 토론에서도 그랬잖아요. 김경수가 그 이재명 후보 보고 내란 종식은 다시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그런 저는 프레임을 만들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 속마음으로 그래
그래도 내 속마음을 알고 있구만. 뭐 네. 이런 어떤 생각을 할 겁니다. 예. 우리가 과거에 좀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번 그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박용진 당시에 경쟁 후보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박용진 후보조차도 공천 공천에서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죠? 3번이나 결코 박용진을 떨어뜨리려고 막 규정을 바꾸가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떨어뜨린 그런 어떤 우리가 사례도 봤고 또 예. 이재명 후보에만 가면 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냥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후보는 저는 잔인한 사람이다. 네. 그리고 그런 어떤 숨겨진 DNA를 결코 저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포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드러날 것이다.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좌파 독재 포퓰리즘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인 물론이고 언론 뭐 이런 등등에 대한 많은 어떤 보복의 칼을 휘둘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조홍천 의원님께 짧게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오늘 이재명 후보의 측근, 뭐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진상 씨의 재판이 있었는데 뭐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거긴 했는데요. 여기서 증언을 거부를 했거든요. 판사가 재차 뭐 따져 물어도 뭐 아예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전략적인 거라고 봐야 될까요? 뭐 이재명 후보는 출석 자체를 좀 거부를 했었고 여기는 출석하지만 증언 자체를 그러니까 거부한 원래 상황인데. 기일이 예. 28일이 아니고 다른 날짜인데 그때 뭐 임플란트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뭐 맞아요. 임플란트 때문에 안 바꿨다고 한 것 같아요. 그 사실 뭐 제일 걱정하는 게 국회는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지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민주당은 이번에 89.77% 나왔지만은 완전히 사당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부는 이재명 대표의 마음대로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부의 수반 아닙니까? 예. 예. 그 수없이 많은 자리를 갖다 다 인사를 하고 그 정책을 하고 예산을 하고 다 합니다. 자, 이제 입법과 행정이 완전히 그냥 찰떡 관계가 됐는데 네. 법원이라도 좀 어떻게 좀 해줘야 안 되겠냐. 사실 지금의 이재명 대표를 후보를 만든 거는 7알이 윤석열이고 3알은 사법부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체포동의안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때도 영장 기각됐고 고비 때마다 무죄가 나오고 뭐 해서 뭐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흘러왔는데요. 정진상 실장은 아마 내가 모르긴 몰라도 그 마음 속에는 이제 뭐 대선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이제 뭐 우리 세상인데 네. 뭐 사법부 당신들 뭐 어떡하겠어. 좀 그냥 버티자 이런 전략이에요. 뭐 알아서 사법부가 잘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도 뭐 재판 받고 증인으로 나가고 했는데 벌벌 떨립니다. 예. 또 그전에 이재명 대표 후보가 5번인가 안 나갔죠. 말도 안 되는 경우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아주 뭐 목청 높여가지고 얘기했는데 과태료 300에 과태료 500에 합의 800인데 그걸 이의신청해가지고 아직 그 확정이 안 됐는데 예. 어쨌든 납세의 의무와 거의 동가치적인 그런 무게를 가진 의무가 증언의 의무입니다. 법치주의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거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은 증언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공적 의무를 갖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공무담임권이 없다, 희박하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힐러리 클린턴도 딱 증인 선정되니까 사흘 만에 나가지고 대배심에 나가서 그랜드 주리에 나가지고 증언을 한 바가 있고요. 근데 이런 공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사법부를 우스히 여기고 하면은 법치주의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솔직히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걱정되는 상황까지 좀 짚어봤고요.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정치 시그널 나이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